강식, 즉 강한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막상 진화의 과정을 보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진화 인류학자인 브라이언 헤어 교수가 쓴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을 보면은요. 진화에 유리한 것은 강한 힘이 아니라 바로 친화력과 협력으로 다정해지는 방식으로 진화한 종이 더 번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지금 인간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호모사피엔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약 2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는 최소 4개 종 이상의 다른 종과 살았는데요. 하지만 다른 종들은 멸종했고 지금 호모사피엔스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죠. 과학자들은 이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은 이유를 협력적인 의사소통 능력인 친화력, 바로 다정함 때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본성으로 낯선 사람들과 협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껏 생존할 수 있었고 또 고도로 문명화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궁금해집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 우리 사회는 지금 다정한 사회일까요? 나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만큼은 좀 다정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월 23일 금요일 치윤아의 5시 매거진이 준비한 지역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문화가 있는 시간으로 꾸려가죠. 오늘의 책 시간인데요. 작가와 함께 책 한 권 읽으면서 일상 속 여유를 가져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장정희 소설가와 함께 한병철 철학자의 책 피로사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김연경의 문화가 산책 시간에는요.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광주에서 열린 문산 당산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지역 문화가 소식들 정리합니다. 문자 톡톡. 네, 문자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된 문제 드리는 시간이죠. 내일은요. 커다란 보름달을 보며 새해의 행운을 기원하는 민속 명절인데요. 내일이 어떤 날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내일은 바로 우리나라 전통 명절 중 하나인 날인데요. 우리 조상들 설날만큼이나 이 날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민속 명절 전후로 마을의 평안을 비는 제사를 지냈고 색이 있는 오곡밥과 또 단단한 부럼을 깨며 한 해의 안녕을 빌었는데요. 지신밟기나 쥐불놀이, 줄다리기 등의 전통 놀이도 또 이날에 하죠. 자, 내일은 올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 우리 전통 민속 명절인 날인데요. 색이 있는 오곡밥을 먹고 단단한 부럼을 깨며 한 해의 안녕을 비는 날, 내일은 어떤 날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정월대보름, 2번 단오. 다시 한번 드릴게요. 1번 정월대보름, 2번 단오. 네. 자, 보기를 들어도 잘 모르겠는 분은요. 김연경의 문화가 산책 시간 들으시면 정답 바로 맞힐 수 있습니다. 정답 외에도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샵 2318 우물정 누르시고 2318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이나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간수를 뺀 건강한 천일염, 더 맑은 소금에서 소금 선물 세트 드리겠습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오후 5시 지역을 생각합니다. 함께 만드는 우리의 내일. KBS 제1라디오 최윤아의 5시 매거진. 네, 바쁜 일상 속 여러분과 함께 책 한 권 읽어보는 오늘의 책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장정희 소설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또 소개해 주실 책 어떤 책일까요? 네, 우리들이 평소에 살아가면서 이 불가능은 없다 또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이런 다짐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들은 이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하지만 자주 반복하다 보면 진짜로 가능한가? 또는 이르기 어려운데 나만 정신 승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신을 바닥까지 몰아붙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시간을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병철님의 피로사회라는 책을 골라왔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기도 하고 요즘 사실 핫한 주제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예. 보통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좀 할 수 있다 이런 말에서 큰 힘을 얻는데 왜 그게 또 문제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 책은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예전에는 법이나 도덕 또는 규범이나 관습 등 이 외부적인 통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 오늘날처럼 개인의 성과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나는 할 수 있다와 같은 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입을 하다 보면 이 과도하게 자신을 몰아붙이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같은 것 또는 소진증후군 같은 이런 질병들을 유발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좀 이 책을 쓴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한병철님 어떤 분일까요? 네, 유럽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스페인의 일간지 엘 파이스라는 잡지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읽히는 살아있는 독일 철학자는 한국인 한병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을 정도예요. 와. 네, 이분은 고려대학교에서 금속공학을 전공을 하고 독일에 건너가서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또는 미넨 대학교에서 철학과 독일 문학, 카톨릭 신학을 공부했는데요. 이 베를린 예술대학교에서 철학과 문화학 교수를 지냈어요. 네, 그가 쓴 책으로는 이제 투명사회 또는 권력이란 무엇인가, 에로스의 종말, 고통 없는 사회, 그리고 이 최근에 출간했던 이 서사의 위기 이런 책 등 여러 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가 되게 한 저자의 연구가 있다면 뭘까요? 네, 한병철님의 연구는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간성을 파괴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병철 마니아층이 꽤 두터울 만큼 사랑받고 있는 철학자이거든요. 네, 저도 이분의 책이라면 무조건 읽는데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네, 특히 세계에서 큰 열풍을 일으킨 그의 대표작인 이 피로사회는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는데요. 주요 언론 매체의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는 등에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익히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근데 그 소위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또 노력하고 또 그걸 이루었다면 막 이제 또 능력자라고 칭송하기도 하고 그렇죠. 숭배까지 하는 이런 사회인데 그게 또 요즘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상이기도 하고요. 씁쓸하지만. 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것을 문제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불가능은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언어들이 과도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이 긍정성의 과잉 이게 이제 병적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뭐뭐 해야 한다 그와 같은 복종이나 금지가 지배적이었던 예전 사회에서는 타율적인 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이 현대 사회에는 이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개인의 성과를 위해서 자신을 개발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성과에 대한 개인의 열망이 지나치게 작용하다 보면 폭력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도 이 사회는 끊임없이 개인에게 노력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환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 개인은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할 수 있다를 외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결과가 좋지 않게 되면 개인은 이제 자신의 노력 부족을 한탄하면서 이 급격하게 우울증에 빠져버리게 되죠. 결국은 개인은 이제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거죠. 네, 맞네요. 그 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된다. 사실은 정말 좀 슬프게도 조직 사회를 경험해 보신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좀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개인이 스스로를 경영하는 기업자 입장이 된다라는 거는
거는 사실 요즘 그 자기계발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를 경영하라. 이런 같은 거도 좀 익숙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본주의는 생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타인과 경쟁을 하다 이제는 자기 자신과 경쟁하게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이제 소진증후군인데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라고 영혼이 다 타서 탈진해 버릴 만큼 육체와 정신을 혹사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인에게는 건강이 최고의 신이 되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은 약을 찾고 달리기 하고 헬스장, 뭐 PT 아주 난리법석을 떤다 할 정도인데요. 그러게요. 예, 자신이 싸움터의 병사로 나서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맞아요. 요즘 또 분초 사회라고 해가지고 네네, 그 그렇죠. 시간에 나를 갈아서 넣잖아요. 네, 예. 네, 슬프죠. 참 슬픈데 이 네. 인간을 자신과 경쟁하는 그렇게 만든 이유가 좀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니까 참 사람이 기계가 된 느낌입니다. 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이토록이나 가혹한 경쟁 사회를 살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TV를 볼 때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남들 다 잘 보는 프로그램을 예, 까칠하게 생각한다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요. 사실 그 오디션 프로그램 정말 많잖아요. 네. 이게 음악을 뭐 경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요즘에. 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음악 같은 예술은 예술가 각자가 가진 개성과 색깔로 다양한 꽃을 피워서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평소 개개인의 개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마저도 이 음색이나 창법 등 나름의 개성을 가진 예술인들을 점수화시켜서 한 줄로 세우는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막 한껏 즐기면서도 왜 그들을 경쟁시켜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는 거죠.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러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프로그램을 즐기는 동안에 이 각자의 내면에 경쟁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이런 일상적 사고가 굳어져 버리는 건데요. 이 오디션에서 최종 단계에 올라설 정도가 되면 이미 등위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아주 쟁쟁한 실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런데도 이 살떨리는 긴장을 거치면서 최종 우승자를 가려낸다는 거죠. 네. 또 내가 이제 응원하는 사람이 우승을 해야 되니까 막 가슴을 졸이면서 같이 긴장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경쟁이라는 건 항상 떨어진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떨어진 사람들은 그 원인을 다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자책한다는 거예요.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기울였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나의 노력 부족이야. 이러면서 자신을 탓하게 되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TV 앞에서 편안히 앉아서 즐기는 거죠.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동물들이 막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는 이런 과정 같은 걸 보며 쾌감을 느끼는 것처럼요. 선생님 뭔가 슬퍼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공정한 경쟁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공정한 경쟁은 다 괜찮은가? 입시도 경쟁이고 취업도 경쟁이고 음악도 경쟁이고 판매도 경쟁이고 성과도 경쟁이고 모든 게 다 경쟁이잖아요. 정작 오늘 하루도 동료와의 경쟁했고 또 옆 가게와도 경쟁해서 아주 녹초가 돼서 돌아왔으면서도 자 입에서 막 폴폴 단내가 풍기는데도 이 피를 토하듯이 각자 노생을 부르짖으면서도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경쟁을 해야만 할까요? 공정한 경쟁이면 다 되는 걸까? 또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긴 한 걸까? 이 말씀 정말 와닿네요. 그렇죠. 근데 작가님 말씀 계속 들으니까요. 왜 저자가 정말 그 피로사회라고 제목을 지었는지 알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 이야기를 들으니까 잠시 쉬고 싶어져요. 이쯤에서 네. 저희가 좀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찬 박수도 뜨겁던 관객의 찬사도 이젠 다 사라져 뱃속에는 경력만이 남아있죠. 진동만이 흐르고 있죠. 밤새운 열띤 연기를 보고 때로 울고 웃으며 자신이 주인공이 된 듯 착각도 하지만 끝나면 모두들 떠나버리고 뱃속엔 경력만이 남아있죠. 경력만이 흐르고 있죠. 경력만이 남아있죠. 고통만이 흐르고 있죠. 네,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책 시간, 오늘은요, 철학자 한평철님의 피로사회 읽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이 경쟁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참 안담하면서도 갑자기 너무 외로워져요, 선생님. 네, 저도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거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로 시청자분들을, 청취자분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나 걱정이 좀 됐어요. 이렇게 각자 도생을 생각하다 보면 이 자기계발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요즘 사실 베스트셀러가 거의 자기계발서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 하고 끊임없이 부추기면서 몸에 남은 이 기름 한 방울까지 다 쥐어짜게 만들잖아요. 오직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서 갈아엎어질 때까지 강요를 한다는 건데 실패했을 때는 그 책임을 또 자신에게 돌리게 하죠. 노력 부족이라고 자책하게 만드는 건데요. 아주 협소하고 모순적인 사회 시스템 꿈쩍도 하지 않는데 다들 자기 탓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래 놓고 또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자존감이 왜 떨어졌냐 하고 또 자존감 높이는 법의 책을 또 사죠. 그렇죠. 맞아요. 참, 이렇게 그 자기 착취가 만연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학교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학 입시에서 이제 의대를 가야겠다 또는 뭐 서울대, 연고대 또는 인서울 이런 목표를 세우고 나는 할 수 있다고 계속 자기 암시를 걸게 하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들러리가 될 것이 뻔한데도 자신만은 해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해서 탈진에 이르도록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이 취업 준비생들도 마찬가지죠. 이 잠을 줄이기 위해서 막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서까지 말이죠. 이처럼 이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구호 아래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막 약물까지도 불사하는 이 도핑 사회가 되어 간다는 게 이 한병철님의 생각입니다. 네. 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 그리고 성과를 내야 하는 직장인들 이 방송 들으시면 뭐 너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힘든 사회잖아요. 네, 그렇죠. 문제는 이런 극심한 피로조차도 또 누군가에게는 성과의 일부분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바쁘다 바빠 막 이렇게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을 아주 부럽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 자신은 나고자라는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저 사람은 이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뛰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런 식의 경쟁은 정말 문제가 사람들 간의 유대, 화합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건데요. 맞아요. 네, 힘들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도 쉽고 그러고 싶지만 또 요청한다 해도 또 모두 자신의 노동에 지쳐 있기 때문에 선뜻 도와줄 마음을 내기도 어렵다는 거죠. 점점 더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슬프죠. 네. 자, 그러면요. 이제 책 속 한 단락을 좀 읽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또 책 단락 추천하셨나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왜 폭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저자가 알기 쉽게 직접 설명한 대목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후기 근대의 성과 주체는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다만 타자에 의한 강제가 자유를 가장한 자기 강제로 대체될 따름이다. 이러한 발전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본주의가 일정한 생산 수준에 이르면 자기 착취는 타자에 의한 착취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이 된다. 그것은 자기 착취가 자유의 감정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성과 사회는 자기 착취의 사회다. 성과 주체는 완전히 타버릴 때까지 자신을 착취한다. 여기서 자학성이 생겨나며 그것은 드물지 않게 자살로까지 치닫는다. 프로젝트라는 것은 성과 주체가 자기 자신에게 쏘는 총알이 되는 것이다. 현실의 자아는 온통 자책갈거리밖에 없는 낙오자로 나타난다. 자아는 자기 자신과 전쟁을 치른다. 모든 외적인 강제에서 해방되었다고 믿는 긍정성의 사회는 파괴적 자기 강제의 덫에 걸려든다. 21세기의 대표 질병인 소진증후군이나 우울증 같은 심리 질환들은 모두 자학적 특징을 나타낸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폭력을 가하고 자신을 착취한다. 타자에게서 오는 폭력이 사라지는 대신 스스로 만들어낸 폭력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러한 폭력은 희생자가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더 치명적이다. 네, 추천해 주신 부분 읽고 오니까 그동안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떤 건지 네. 좀 더 와닿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좀 자기 착취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이 개인이 찾을 수 있는 정해진 답, 모두에게 정해진 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는데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척 외롭고 힘든 작업인데요. 사실은 어디까지가 노력할 수 있는 지점이고 어디서부터는 자기 착취가 시작되는 지점인지 명확히 알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다 이리저리 막 부딪히며 살 수는 없는 거죠. 자신만의 소신이나 철학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삶을 찾아야 한다는 건데요. 이 허먼 멜빌이 쓴 필경사 바틀비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바틀비는 미국 월과에서 법조 서류를 베껴 쓰는 일을 하는 단순 노동자인데요. 그는 자신에게 부과되는 일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로 거부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이 말 근데 네. 막상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꺼내고 나니까 뭔가 조금 멈춰있던 것들이 풀리는 느낌도 좀 있긴 한데요. 예. 예, 그의 이러한 거부 방식을 두고 현대 비평가들은 이 자본주의와 불화하는 예술가라든가 또는 소외된 근대인의 전형이라거나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거부하는 인물이라는 이런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일상이 고될 때마다 바틀비의 말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따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군요. 자,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성의 과잉이 피로 사회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저자가 또 피로의 다른 측면도 이렇게 제시를 했네요. 네, 그렇죠. 이 한병철님은 이 책 말미에 모든 피로가 다 나쁘다는 건 이제 아니라면서 이 생산적인 피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즐거운 피로인데요. 즐거운 피로. 네네. 쓸데없어 보이지만 재미있는 일에서 느끼는 피로. 또는 놀이터에서 놀던 꼬마 녀석들이 너곤해지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네. 탐욕도 없고 손에 움켜쥔 것도 없고 그저 놀이만이 있을 뿐인 그런 피로. 압박을 다 풀어놓고 즐겁게 노는 놀이로서의 피로. 자,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해방되는 날에 느끼는 노곤함 같은 건데요. 신이 창조를 마친 뒤에 7째 날을 신성한 날로 선포했잖아요. 그런 쓸모없는 놀이의 시간 또는 평화의 시간을 가지자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사나운 동물조차도 노동을 하지 않고 즐기는 날 또는 기쁨이나 감사의 축제를 나누는 이 오순절 같은 날을 이제 이야기한 거죠. 즐거운 피로 느껴본 지 참 오래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신이 창조를 마친 뒤 7째 날을 신성한 날로 정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허리띠를 좀 풀어놓는 그런 이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우리가 이 잘 쓰는 말 중에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예, 하지만 이 말 또한 모두에게 다 맞는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살아갈까? 또 내게 맞는 삶은 무엇일까?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고 나만의 삶을 고민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참 10년 전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이 책이 이렇게 깊은지 몰랐습니다. 피로사회 저도 꼭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고요. 올 한 해는 좀 나를 더 사랑하고 그렇게 더 행복해질 수 있길 바라보며 여러분께도 책 피로사회 꼭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책 소개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